왜 성실한 사람들 중에도 평생 돈에 쫓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책은 그 이유가 노력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개인 재테크 방법서라기보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책입니다. 저자는 두 명의 아버지, 학력 높고 안정적인 직장을 중시한 가난한 아빠와 사업과 투자를 통해 부를 쌓은 부자 아빠의 대비를 통해 전통적 성공 공식을 비판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기요사키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자산과 부채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자산, 당신의 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집, 자동차를 자산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중산층은 부채를 산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돈을 가르치지 않는다. 저자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학교는 좋은 직원이 되는 법은 가르치지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적, 재무지능 안정성, 부높은 소득, 경제적 자유.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에 사이클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고 월급이 끊길까 두려워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욕심이 생기면 소비가 늘고 다시 더 많은 월급이 필요해집니다. 기요사키는 이를 쥐경주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재무지능,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이 아니라 재무지능입니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재무지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회계 이해 투자, 기본 시장 흐름 파악, 법과 세금의 활용, 이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통해 길러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선택. 이 책은 돈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무지를 경계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안전만 추구하면 자유를 잃고 배움을 선택하면 위험은 있지만 가능성이 생긴다 부는 목표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이 자산 중심 사고가 투자, 사업, 그리고 개인의 커리어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 뻥이다, 위험한 소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책. 오늘 제가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2,600만 부. 와, 전 세계에서 이만큼 팔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죠. 거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던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금융 전문 저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은 잘못되고 나쁘고 심지어 위험한 조언으로 가득하다. 좋은 조언은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엄청나죠? 한쪽에서는 열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혹평을 하고 이 극과 극의 평가, 도대체 이 책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바로 그 매력과 문제점을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책을 읽고 유레카를 외쳤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아이디어, 바로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충격적이었다는 걸까요? 이 책의 모든 건 사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는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어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평생 돈을 쫓아다니면서 일할 거냐?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기요사키는 이걸 설명하려고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이 뭐냐? 물으면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해요. 정말 간단하죠? 복잡한 회계 용어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들어오면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부채는 뭘까요? 네, 맞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모든 것. 이것도 참 쉽죠? 자, 돈 넣어주면 자산, 돈 빼가면 부채.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정의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는 내 집 마련, 내 집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기요사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집은 부채다 라고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대출 이자 나가죠. 세금 내야 하죠. 여기저기 고장나면 수리비 들죠. 끊임없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니까요. 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아니, 그럼 짐이 자산이 아니면 뭘 사라는 거냐? 키요사키가 말하는 진짜 자산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체,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부동산 같은 거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라는 거죠. 이걸 자신만의 사업을 하라고 표현하는데요. 월급에만 목매지 말고 이런 자산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말 대단한데? 싶으시죠? 하지만 이 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책에 쏟아지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책 믿어도 되는 걸까요? 비판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아빠라는 사람 진짜 있는 사람이긴 한 거야? 사실 수많은 기자들이나 비평가들이 부자 아빠는 없다고 주장해요. 기요사키가 자기 메시지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전달하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 엄청난 투자 고수라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자 아빠 스토리를 팔아서, 즉 책 팔고 강연해서 돈을 번 마케터에 가깝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또 다른 비판점은 바로 교육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기요사키는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가난한 아빠는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얻는 게 최고라고 했지만 부자 아빠는 진짜 세상의 배움이 중요하다고 했다 라면서요. 학교 공부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소득도 높아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물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 공부는 쓸모없다는 식의 주장은 이 데이터 앞에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비판은 이거예요. 조언이 너무 뜬구름 잡는다는 겁니다. 자산을 사라, 돈이 일하게 하라. 말은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물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조언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수준을 넘어서 좀 위험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바로 이 부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 친구를 사귀는 이유는 내부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친구는 그런 걸 위해 있는 거다. 와,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친구를 정보 빼내는 수단으로 보라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자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이런 조언을 버젓이 책에 써놓은 거죠. 자, 그럼 이 책은 그냥 거짓말로 가득 찬 위험한 책일까요? 여기서 그냥 에이, 사기네 하고 덮어버리기엔 이 책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에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인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 표가 지금까지의 논쟁을 딱 정리해주네요. 좋은 점은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를 줬다는 거.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고 아, 나도 금융 공부해야겠다 마음먹게 만들었죠. 반면에 나쁜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진짜인지 의심스럽고 조언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는 거죠. 정말 명과 암이 뚜렷한 책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점화장치에 가까웠던 거죠. 어떻게를 알려주기보단 왜 우리가 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그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한 가지를 꼽습니다. 예전에는 뭘 사고 싶을 때 내가 저걸 살 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신 어떻게를 고민하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이 책이 남긴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죠. 이 책은 금융 공부의 정답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첫걸음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첫째, 돈에 대한 낡은 생각에 이거 맞아?
하고 질문을 던지게 했고, 둘째, 금융 문맹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공부의 세계로 이끌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책은 그냥 시작점이라는 거. 이 책의 내용을 무작정 믿고 따를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자기만의 공부를 시작하라는 신호탄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짜 금융지능이라는 건 어떤 대단한 전문가 한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뭐가 맞고 틀린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걸까요? 아마 정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좋든 싫든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든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